어머니 수술 승인은 취소합니다. 더는 재단 이름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재단 이사가 보스턴 회의실 문을 막았습니다. 성공률이 낮은 환자는 병원 평가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석 달 남은 어머니의 마지막 수술 기회가 사라지려 했죠. 심장외과 의사 한승재가 화상으로 수술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환자는 제가 맡겠습니다. 한국 이송부터 시작하세요. 차기 심장센터장 후보 자리를 포기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회의 자료의 투약표를 직접 펼쳤습니다. 감염 결과는 오후 3시에 나왔는데 항생제 승인은 오전 11시에 이미 찍혀 있었죠.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스턴 의료재단 회의실 안에는 12명의 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탁자 끝에는 에밀리 카터의 어머니 마거릿이 받을 수술 계획서가 놓여 있었죠. 그러나 누구도 계획서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재단 이사 데이비드 카터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밀리의 친오빠였지만 그날만큼은 가족이 아니라 재단의 책임자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술 승인은 취소합니다. 더는 재단 이름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에밀리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염이 판막 주변까지 번졌어요. 지금 수술을 미루면 어머니는 3달도 버티지 못합니다. 데이비드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승인하면 병원 평가가 떨어져.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의 환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에밀리는 회의 자료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니보다 상태가 나쁜 환자가 전날 수술 승인을 받았고 그 환자의 가족이 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승인하면서 어머니는 안 된다는 거야? 기부 여부와 치료 결정은 관계없어. 그럼 임상 기준을 보여줘. 데이비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팀장에게 고개를 돌렸죠. 회의실 문이 닫히자 에밀리의 병원 계정이 정지됐다는 알림이 휴대전화에 떴습니다. 연구비 사용 내역에 문제가 발견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에밀리가 최근 3년 동안 관리해온 심장판막 연구비가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내용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술실과 연구실 출입을 금지한다. 오늘 아침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 문제가 오늘 발견됐을 뿐이야. 데이비드는 에밀리 앞에 합의서를 밀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수술 문제와 약물 기록에 대해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연구비 조사를 조용히 끝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어머니를 다시 수술 명단에 올려줄 거야? 데이비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답은 충분했죠. 에밀리는 합의서를 찢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원본 기록까지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회의 자료의 투약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감염 검사 결과는 오후 3시에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항생제 승인 시각은 오전 11시였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4시간 전에 정확한 항생제가 승인돼 있었죠. 에밀리는 그 페이지를 휴대전화로 찍으려 했지만 계정이 정지되면서 화면이 잠겼습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료를 두고 나가. 이 기록은 어머니의 치료에 필요해. 병원 자산이야. 그때 회의실 화면에 화상 연결 요청이 떴습니다. 한국의 심장외과 의사 한승재였습니다. 에밀리가 새벽에 보낸 긴급 메일을 보고 바로 연락한 것이었죠. 데이비드는 연결을 끊으라고 지시했지만 에밀리는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승재는 마거릿의 영상 자료를 이미 살펴본 상태였습니다. 판막 주변 조직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재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한국 병원이 의료 분쟁 중인 환자를 공식적으로 받겠다는 겁니까? 승재는 잠시 뒤 병원 내부의 반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고위험 환자를 급히 받으면 차기 심장센터장 심사에 불리할 수 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죠. 환자는 제가 맡겠습니다. 한국 이송부터 시작하세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승재가 차기 심장센터장 후보 자리를 포기하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화면 속 승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3년 전 국제의료봉사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산사태로 고립된 지역에서 심장질환 환자를 함께 살렸지만 그 이후 연락은 학술 자료를 주고받는 정도였죠. 에밀리는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그가 정말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승재는 짧게 답했습니다. 환자에게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에밀리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출입카드가 작동하지 않았죠. 간호사가 미안한 얼굴로 병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거릿은 산소줄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머니에게 해고와 조사 이야기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거릿은 딸의 빈손부터 봤죠. 수술 계획서는 어디 있니? 한국에서 다시 검사받을 거예요. 병원이 널 내보냈구나. 에밀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거릿은 힘없는 손으로 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내 인생까지 잃으면서 나를 살리려 하지 마. 엄마가 내 인생이에요. 에밀리는 그날 처음으로 의사의 말이 아니라 딸의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숙소와 연구실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집도 담보대출이 남아있었지만 급히 처분하기로 했죠. 한국 치료비와 의료이송 비용을 마련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지막으로 연락해 미국에 남으면 연구비 혐의를 줄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통화를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자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대신 합의서와 계정 정지 시각, 투약표를 본 시간, 회의 참석자 명단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기록이 사라질수록 기억을 구조화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승재에게서 한국병원의 임시 입원 승인이 도착했습니다. 단 정밀 검사 결과 수술 가능성이 없으면 즉시 다른 치료로 전환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사로서 냉정해야 했고 딸로서 포기하지 않아야 했죠. 한국행 의료이송은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에밀리는 어머니의 지난 6개월 약물 기록을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병원 계정은 막혔지만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진료 노트 일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감염이 시작된 시기와 시험용 면역 조절제를 투여한 시기가 겹쳤죠. 그러나 그 약물의 정확한 승인 번호는 자료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으로 가져갈 짐보다 기록 묶음을 먼저 챙겼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 일은 이제 하나의 사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출국 전날 새벽까지 어머니의 과거 진료 기록을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 전산에서는 접근 권한이 사라졌지만 자신이 수술 준비를 하며 적어둔 개인 메모에는 날짜별 체온과 염증 수치가 남아 있었죠. 마거릿은 딸이 잠들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약을 맞은 날마다 몸 상태를 적어둔 생활 기록이었습니다. 내가 의사라서 말하지 못했어. 괜히 판단을 흐리게 할까봐. 에밀리는 어머니가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오한과 흉통을 겪었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병원 공식 투약표에는 금요일 투약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수첩을 증거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식 기록과 실제 경험이 어긋난다는 점을 표시했죠. 의료이송팀이 도착했을 때 데이비드는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단 변호사가 와서 마거릿에게 책임 면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미국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서명란을 읽고 한 조항을 고쳤습니다. 기존 치료 기록의 정확성까지 포기하는 문장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수정하면 이송에 필요한 영상 원본을 제공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미 승재가 받은 사본과 자신의 분석 자료만으로 출국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기록을 주지 않는 선택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녀가 말하자 변호사는 더는 막지 못했습니다. 마거릿은 구급차에 오르기 전 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에밀리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엄마가 돌아올 수 있게 할 거예요. 그 말은 어머니의 생명을 되찾겠다는 뜻이면서 자신도 진실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마거릿은 곧바로 심장센터 격리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에밀리는 보호자 출입증을 받았지만 의사로서 진료에 개입할 권한은 없었죠. 첫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이 생겼습니다. 승재가 재검사 전에는 수술 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고 말하자 에밀리는 미국에서 만든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방식이면 감염 조직을 제거하면서 판막을 보존할 수 있어요.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은 혈액 배양과 조직 반응을 다시 봐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을수록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어머니를 가장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승재는 자신이 현재 환자의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죠. 두 사람은 같은 목표를 두고 다른 방식으로 부딪혔습니다. 승재는 에밀리에게 병실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식 자문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면허와 경력을 확인한 뒤 제한된 범위에서 영상 분석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죠. 당신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병원에서 그 능력을 사용할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에밀리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혈액 배양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에밀리는 복도 의자에서 노트북으로 과거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승재가 따뜻한 차를 건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죠. 잠이 안 옵니까? 의사가 보호자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보호자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요? 환자가 어떤 말을 숨기는지요. 승재의 말에 에밀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마거릿은 딸에게 말하지 않았던 흉통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에밀리는 화가 났지만 승재는 마거릿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증이 시작된 시간과 약을 먹은 시간을 차분히 물었죠. 그 기록을 통해 시험용 약물을 투여한 날마다 통증이 심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으로 승재의 방식이 자신과 다르지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상 자문 승인이 났습니다. 에밀리는 판막 주변의 미세한 음영을 확대해 시간 순서대로 비교했습니다. 감염 부위는 넓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특정 봉합 부근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일반 영상에서는 염증이 전체로 퍼진 것처럼 보였죠. 에밀리는 자신이 개발한 분석법으로 조직 경계를 다시 표시했습니다. 승재는 그녀의 자료를 수술팀 회의에 올렸습니다. 몇몇 의사는 의료 분쟁 당사자의 분석을 믿을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승재는 자료 작성자가 아니라 분석 과정 자체를 검증하자고 했죠. 다른 의사가 같은 기준으로 영상을 다시 분석했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마거릿에게 수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에밀리는 기뻐했지만 승재는 아직 웃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생긴 것과 수술이 안전한 건 다릅니다. 알아요. 그래도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갔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쪽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에밀리의 연구비 조사 자료가 의사면허 심사위원회로 넘어갔다는 통보였죠. 또한 그녀가 환자 기록을 무단 반출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입국 때 가져온 종이 기록이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사본과 환자 본인이 받은 투약 안내서였습니다. 승재는 병원 법무팀의 자료 성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팀은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면 에밀리가 영상 자문에서 빠지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에밀리는 승재에게 자신 때문에 센터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죠. 저를 제외하세요. 어머니 수술만 계속해주세요. 당신이 빠지면 분석의 연속성이 깨집니다. 당신 자리까지 잃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자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승재는 차기 센터장 심사에서 스스로 빠졌다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에밀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동정을 베푼 것이 아니라 환자를 맡은 의사로서 책임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승재의 어머니 오정희가 병원에 왔습니다. 아들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반찬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에밀리를 보자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뉴스 검색으로 미국 의료 분쟁 기사를 이미 본 듯했죠. 우리 아들이 맡은 환자 보호자죠? 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아들이 자기 앞길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게 걱정이지. 정희는 솔직했습니다.
에밀리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선택을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기회를 주신 건 잊지 않겠습니다. 정희는 반찬통을 승재에게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말도 차가운 말도 하지 않았죠. 에밀리는 그 태도가 오히려 이해됐습니다. 자신도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걸었으니까요. 며칠 뒤 첫 번째 수술 전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에밀리는 혈액 검사 수치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시험용 약물 투여가 중단된 뒤 면역 수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그러나 약물 투여표에는 마지막 투여일이 실제보다 일주일 빠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거릿의 팔에는 그 이후에 주사를 맞은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머니에게 투약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마거릿은 매주 금요일마다 데이비드가 직접 병실에 들렀고 자신이 투자한 신약이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오빠가 어머니에게 시험용 약물을 권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법 투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의서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었죠. 승재는 흥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의심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썼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것과 서두르는 건 다릅니다. 에밀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물 승인 번호, 투여 날짜, 동의서 존재 여부를 각각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에밀리 몫의 도시락도 있었습니다. 계속 안 먹고 다닌다면서요. 저 때문에 아드님이 곤란해졌는데 이런 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 사람 선택이고 밥은 밥이죠. 정희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작은 도움을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처음으로 한국에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마거릿의 시험용 약물 동의서 사본이 도착했는데 서명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동의서에는 마거릿이 중환자실에서 진정제를 맞고 있던 날 직접 서명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상태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마거릿은 펜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항생제 승인 시각이었고 두 번째 단서는 불가능한 서명이었습니다. 두 기록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았지만 에밀리는 같은 사람이 둘 다 통제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거릿의 정밀 검사에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에밀리는 검사실 앞에서 결과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의 권한과 가족의 압박 사이에서 서둘렀지만 한국에서는 각 단계가 왜 필요한지 승재에게 묻고 이해하려 했죠. 승재도 에밀리를 단순 보호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액 배양 방식과 조직 검사의 한계를 설명하고 에밀리가 기억하는 과거 수치와 현재 결과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첫 검사에서는 감염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일부에서는 미국 진단 자체가 틀렸을 수 있다고 말했죠. 에밀리는 항생제를 오래 사용하면 배양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승재는 곧바로 다른 방식의 유전자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은 서로의 체면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한쪽이 놓친 부분을 다른 쪽이 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틀 뒤 미량의 세균 유전자가 검출됐고 에밀리의 판단이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자신의 승리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염 위치를 찾아야 해요. 승재는 그 태도를 눈여겨봤습니다. 에밀리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옳았다는 인정이 아니라 어머니가 살아남는 것이었죠. 병원 식당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료 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재는 에밀리가 왜 흉부외과를 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까지 환자처럼 대했죠. 승재는 자신의 아버지가 오래 아팠지만 정희가 병을 숨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괜찮다고 말하면 먼저 기록부터 봅니다. 두 사람은 상처가 비슷해서 가까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를 직업의 책임으로 바꿔온 방식이 서로 닮아 있었죠. 에밀리는 한국에 온 첫 주 동안 병원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승재는 그런 생활이 오래가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죠. 그는 휴일 오전에 에밀리를 병원 근처 재래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관광을 위한 외출이 아니라 어머니가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식재료를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밀리는 낯선 언어와 빠른 대화 속에서 자꾸 승재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격표와 성분표를 직접 확인하고 번역기를 이용해 상인에게 질문했습니다. 승재는 대신 결정하지 않고 기다려줬죠. 작은 일이었지만 에밀리에게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에게 보호만 받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집에 들러 마거릿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상의했습니다. 승재는 에밀리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걸 알아차리고 주문을 바꿨습니다. 에밀리는 그 배려가 과장된 친절이 아니라 세심한 관찰에서 나온 것임을 느꼈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승재는 센터장 후보 포기 사실을 정희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에밀리는 숨기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알면 더 상처받을 거예요. 승재는 그날 저녁 정희에게 사실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화를 냈지만 아들의 선택을 들은 뒤 에밀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승재에게 다시는 가족에게 중요한 일을 숨기지 말라고 했죠. 에밀리는 그 장면을 통해 승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책임감이 강했지만 걱정을 혼자 감추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보고도 존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뒤 에밀리는 정희에게 간단한 영어 표현을 알려주고 정희는 에밀리에게 병원과 집에서 자주 쓰는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에밀리가 발음을 틀릴 때마다 정희는 웃었지만 비웃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해요. 사람 말은 마음이 먼저 알아들어요. 그 말은 에밀리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 생활은 에밀리에게 낯설었지만 병원 안의 일은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정식 자문 승인 아래 영상 분석을 돕고 나머지 시간에는 어머니 곁을 지켰죠. 그러나 병원 안에서는 그녀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연구비 문제를 일으킨 의사가 한국의 수술 과정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의 시작은 행정부장 최강민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최강민은 병원 평가와 해외 협력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승재를 불러 에밀리의 자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괜히 우리 병원까지 조사받게 만들지 마세요. 분석 자료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문제가 자료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기 센터장 심사도 포기했으니 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승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환자 치료가 중단되면 병원이 더 큰 책임을 집니다. 최강민은 에밀리에게 직접 접근했습니다. 그는 치료비 보증이 늦어지면 검사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에밀리는 미국집 매각 대금이 들어오기까지 며칠이 필요했습니다. 승재가 자신의 보증으로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에밀리는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이미 너무 많이 잃었어요. 환자 때문에 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더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밀리는 미국에 남아있던 개인 연구 장비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치료비 일부를 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산으로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선택이었죠. 정희는 에밀리가 병원 근처 작은 숙소에서 지내는 걸 알고 빈 방을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마거릿이 수술 전 격리병실에 들어가면서 보호자가 밤마다 머물 장소가 필요해졌죠. 정희의 집은 병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에밀리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국제 결혼이나 아들과의 관계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두 사람은 연인도 아니었죠. 그녀가 걱정한 건 아들이 환자와 보호자의 문제에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승재는 원래 자기 일 아니어도 책임지려 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건 맞아요. 당신이 시킨 건 아니겠죠. 그래도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면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에밀리는 정희의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저도 의사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쉽게 가까워지지 않았지만 서로 솔직했습니다. 정희는 에밀리가 아침을 걸으면 과일을 문 앞에 두었습니다.
에밀리는 정희가 계단을 오를 때 오른쪽 무릎을 끌고 걷는 걸 알아챘죠. 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다 그렇다고 참으면 더 나빠져요. 에밀리는 병원 재활의학과 예약 방법을 적어주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며칠 뒤 몰래 예약을 잡았죠. 작은 보답이 시작된 겁니다. 마거릿의 상태는 잠시 안정됐습니다. 에밀리는 승재와 함께 수술 모형을 만들며 감염 조직 제거 범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승재는 판막을 최대한 보존하려 했고 에밀리는 감염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더 넓게 제거해야 한다고 봤죠. 논쟁은 거칠어졌지만 서로의 논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방법을 결합한 단계적 수술안이 나왔습니다. 첫 단계에서 감염 조직을 제거하고 수술 중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판막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죠. 에밀리는 승재의 신중함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승재는 에밀리가 가족 앞에서도 의사로서 판단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믿게 됐죠.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병원 옥상에서 짧게 식사했습니다. 에밀리가 정희의 도시락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몫까지 챙겼네요. 아직 저를 믿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반찬 3가지를 더 만들진 않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승재는 그 웃음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생겼다고 바로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죠. 그날 밤 마거릿의 심박수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에밀리는 모니터 파형이 단순 부정맥이 아니라 약물 반응과 비슷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의료진은 처방 목록에 없는 약물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에밀리는 마거릿이 미국에서 가져온 영양주사 용기를 확인했습니다. 포장에는 일반 비타민 제제로 적혀 있었지만 성분표의 제조번호가 시험용 면역 조절제와 같은 체계였습니다. 누군가 미국에서 출국 직전까지 약물을 계속 투여하도록 준비한 것이었죠. 에밀리는 즉시 주입을 중단시켰고 승재는 응급처치를 지시했습니다. 마거릿의 심박수는 1시간 뒤 안정됐습니다. 에밀리의 능력이 어머니를 직접 살린 첫 장면이었습니다. 최광민은 영양주사 반입 절차를 문제 삼아 에밀리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보호자가 외부 약물을 들여온 겁니다. 병원 규정을 위반했어요. 에밀리는 반박하지 않고 반입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서류에는 병원 국제진료팀이 해당 물품을 확인하고 보관했다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승인 담당자는 최광민의 직속 직원이었죠. 에밀리는 아직 그가 데이비드와 연결됐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 병원에서만 알 수 있는 제조번호가 한국 행정실에 전달됐다는 사실은 이상했습니다. 수술 하루 전 미국 의료위원회는 에밀리의 면허를 임시 정지했습니다. 연구비 유용과 기록, 무단 반출 혐의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에밀리는 수술 자문에서도 빠져야 했습니다. 승재는 그녀가 만든 분석 자료를 공식 검증 자료로 전환해 수술 계획에 남겼습니다. 당신 이름이 빠져도 분석은 남습니다. 제 이름보다 어머니가 중요해요. 에밀리는 처음으로 면허가 사라지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사라는 정체성을 잃는 아픔은 컸지만 자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환자 치료를 방해할 수는 없었죠. 수술 전날 밤 정희는 에밀리의 흰 가운을 세탁해 다려놓았습니다. 입을 수 없는 가운이었지만 버리지는 않았어요. 다시 입을 날이 있겠죠. 정희가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대답 대신 정희의 무릎 보호대를 제대로 채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말보다 행동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 과정에서 에밀리는 병원 안에 작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던 수술실 간호사들이 영상 분석 자료를 직접 요청하기 시작했죠. 에밀리는 자신의 이름이 보고서에 빠져 있어도 설명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전공의가 물었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에밀리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면허는 제가 환자에게 책임질 자격을 주지만 책임감 자체를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 말은 병원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반대로 최광민은 에밀리가 비공식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다는 소문을 더 키웠습니다.
그는 수술 전 회의 녹화본 일부를 잘라 에밀리가 한국 의료진에게 명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승재는 전체 영상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지만 에밀리는 당장 대응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지금 공개하면 어머니 수술보다 논란이 앞서요. 수술 기록을 온전히 남긴 뒤 대응해요. 에밀리는 자신의 명예보다 치료 순서를 우선했습니다. 이 선택은 승재가 그녀를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정희 역시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아는 사람들이 아들이 외국인 의사 때문에 자리를 잃었다고 말했죠.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에밀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사람들 말이 어디까지 사실이에요? 에밀리는 좋은 부분만 골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면허가 정지됐고 승재가 센터장 후보를 포기했으며 한국 병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솔직히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을 붙잡고 싶은 겁니까? 정희의 질문에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붙잡아야 할 사람은 어머니예요. 승재 선생님의 선택은 그분의 것입니다. 정희는 그 답을 듣고도 바로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에밀리가 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다학제 회의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거릿의 신장 수치가 갑자기 나빠져 조영제를 더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일부 의료진은 수술을 다시 미루자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무조건 진행하자고 말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녀는 수치를 직접 검토한 뒤 하루 동안 약물 조정을 하고 다시 평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승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중요한 순간에 완전히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에밀리는 보호자의 조급함보다 의사의 책임을 선택했고 승재는 그녀의 의견을 동등한 전문 판단으로 받아들였죠. 다음 날 신장 수치가 안정되면서 수술 일정은 하루만 연기됐습니다. 그 짧은 연기는 마거릿에게 더 안전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에밀리가 수술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를 듣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엄마인데도 멈출 줄 아네요. 에밀리는 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판단을 놓치면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어요. 정희는 그 말에서 아들을 붙잡기 위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여성이 아니라 책임을 아는 의사를 봤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에밀리에게 승재가 어릴 때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했던 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위험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리한 수술을 요구했고 결국 승재는 오랫동안 자신을 탓했습니다. 에밀리는 승재가 왜 절차와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게 됐죠. 그녀는 승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회의에서 그의 판단을 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상대의 상처를 약점으로 이용하지 않고 행동을 이해하는 데만 사용한 겁니다. 관계는 그렇게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에밀리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도 의사로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죠. 승재는 수술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이 만든 경계 지도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조직 검사에서 감염이 넓으면 판막을 포기하세요. 보존에 집착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에밀리는 딸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을 전했습니다. 수술은 9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중간 조직 검사에서 감염 범위가 예상보다 좁게 나왔고 판막 일부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출혈 위험이 커졌죠. 승재는 수술 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인공 판막으로 전환했습니다. 에밀리라면 예전에는 더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대기실에서 결과를 들은 그녀는 승재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마거릿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첫 고비를 넘겼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날 미국 병원은 에밀리가 한국 의료진에게 기밀 수술 기술을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재단 명의로 민사소송까지 준비했죠. 최광민은 그 발표를 근거로 승재의 수술 과정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악인의 공격이 같은 날 움직였지만 연결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병원에 남아있으면 승재와 마거릿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정희의 집을 나와 작은 숙소로 옮기려 했죠. 승재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감사 대상이 줄어들 거예요.
당신이 떠나면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도망갔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도망가지 말고 규정 안에서 버티십시오. 승재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다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감정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판단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남았죠. 마거릿이 의식을 찾은 뒤 처음 한 말은 딸의 면허가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마거릿은 자신 때문에 딸이 모든 걸 잃었다며 수술을 후회했습니다. 에밀리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를 살린 건 내 선택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책임질 일도 아니에요. 마거릿은 딸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에밀리는 더는 어머니를 위해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재와 정의의 도움을 받아들이면서도 핵심 선택은 자신이 했죠. 며칠 뒤 정의의 무릎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골 손상이 진행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정의는 병원비를 아끼겠다며 치료를 미루려 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국인 의사도 참여할 수 있는 재활 연구 프로그램을 찾아 비용을 줄였고 직접 운동 계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의는 그제야 에밀리가 돈이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답하는 사람임을 알게 됐죠. 하지만 오해가 생겼습니다. 최광민은 정의에게 에밀리가 승재를 이용해 미국 면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또한 승재가 에밀리 때문에 센터장 후보 자리를 잃었고 앞으로 해외 협력도 막힐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에밀리에게 물었죠. 미국 문제가 끝나면 돌아갈 겁니까? 에밀리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사랑을 고백한 것도 한국에 남기로 정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치료가 끝나면 제 문제를 해결하러 미국에 가야 합니다. 그럼 승재는요? 승재 선생님은 제게 큰 도움을 준 의사입니다. 정의는 그 말에서 거리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시락이 오지 않았죠. 에밀리는 서운했지만 정의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으니까요. 승재는 어머니와 에밀리 사이에 끼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 모두에게 시간을 줬죠. 그 사이 마거릿의 회복 과정에서 또 다른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시험용 약물은 단순히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염 위험을 높이는 수치가 내부 연구에서 이미 확인돼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공개 논문 초안에서 삭제된 표를 기억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가 연구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표였죠. 그녀는 자신의 오래된 이메일 백업에서 표의 일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가 없으면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승재는 한국 병원 서버에 들어온 외부 파일의 전송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거릿의 영양주사 제조 번호가 최강민의 계정으로 전달된 시점이 에밀리의 입국 하루 전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주소는 미국 재단 협력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최광민은 단순히 병원 평판을 걱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재단과 신규 공동 연구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고 데이비드가 그 계약 승인을 쥐고 있었죠. 그러나 둘이 불법 약물 투여까지 공모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최광민은 전송 기록이 정상적인 환자 정보 공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말을 반박하기 위해 약물 승인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동의서의 서명은 마거릿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명 모양은 비슷했지만 필압과 획 순서가 달랐죠. 에밀리는 어머니가 평생 서명할 때 마지막 글자를 위로 올리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서명은 아래로 닫혀 있었습니다. 가족만 알 수 있는 작은 차이였죠. 에밀리는 이 단서를 법률 검증으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인 주장 대신 필적 감정과 중환자실 투약 기록을 함께 제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승재는 옥상에서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혼자 싸울 겁니까? 예전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요? 혼자 싸우는 게 용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밀리는 승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함께 해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도움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승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 가까워졌지만 그날도 사랑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죠. 마거릿이 수술에서 깨어난 뒤 재활은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고 딸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운동을 거부했죠. 에밀리는 의사처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정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정희는 마거릿의 손을 잡고 자신도 무릎 때문에 매일 같은 복도를 걷는다고 보여줬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걸음수를 손가락으로 세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첫날 10걸음이었던 거리는 일주일 뒤 복도 끝까지 늘어났죠. 에밀리는 두 어머니가 서로를 환자가 아니라 동료처럼 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장면은 에밀리가 가족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가족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구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약한 날에는 기대고 나아진 날에는 다시 손을 내미는 관계였죠. 승재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가 새벽까지 자료를 분석하다 책상에서 잠들자 승재는 그녀를 깨우지 않고 화면 밝기만 낮췄습니다. 에밀리는 아침에 그 사실을 알고 고마워했지만 승재가 대신 분석한 부분은 다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합니까? 승재가 웃으며 묻자 에밀리도 웃었습니다. 당신을 믿기 때문에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틀릴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신뢰를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서로를 검증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승재는 정희의 가게 수리를 돕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에밀리는 상처를 소독하며 손가락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술하는 손인데 조심해야죠. 당신도 며칠째 잠을 안 자는 머리로 분석하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무리함을 지적하면서도 상대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점점 분명해졌지만 아직 선택할 때는 아니었죠. 미국에서 퍼진 기사 때문에 에밀리의 옛 동료 몇 명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반면 한때 경쟁하던 의사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구 발표 당시 삭제된 표를 본 기억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에밀리는 그 사람에게 공개 증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상대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시 회의 일정과 자료 버전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학회 서버에 제출된 초안 번호가 발견됐습니다. 삭제 전 버전이 존재했다는 간접 증거였죠. 에밀리는 사람의 양심에 기대지 않고 기록이 스스로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승재는 그 방식을 보며 그녀가 단순히 뛰어난 외과의가 아니라 사건을 구조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에밀리에게 공동센터를 만들게 된다면 기록 검증 프로그램을 맡아 달라고 처음 제안했습니다. 에밀리는 당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면허가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미래를 약속할 수는 없어요. 승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안만 하는 겁니다. 결정은 나중에 하십시오. 두 사람은 상대의 불안을 이용해 관계를 묶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이 대화를 우연히 들었지만 아들에게 결혼을 재촉하지 않았죠. 대신 에밀리에게 한국에서 살게 되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어, 가족 행사, 직장 문화, 아이를 낳을 경우의 문제까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말이 반대가 아니라 진지한 검토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희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다만 사람을 들이려면 좋은 점만 말하면 안 되죠. 그 솔직함은 에밀리에게 신뢰를 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불쌍한 외국인으로만 보지 않고 선택할 능력이 있는 성인으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거릿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짧은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회복을 도우면서 미국 의료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은 연구비 유용 혐의였습니다. 병원은 에밀리가 외부 분석 장비를 부당하게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장비는 병원 자산 목록에 등록돼 있었고 구매 승인자는 데이비드였습니다. 에밀리는 회계 자료를 통해 비용이 자신의 연구실이 아니라 재단 홍보 예산에서 이동됐다는 사실을 밝혔죠. 연구비 혐의 일부가 흔들리자 미국 병원은 공격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에밀리가 환자 정보를 해외로 반출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밀리는 마거릿에 서면 동의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료 노트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에는 이미 그녀가 어머니를 이용해 한국에서 불법 수술을 시도했다는 기사가 퍼졌습니다. 작은 승리 뒤에 더 큰 추락이 온 겁니다. 한국에서도 최강민은 승재의 수술 결과 보고서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마거릿의 회복이 늦다는 이유로 수술 방식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죠. 승재는 감사를 받는 동안 주요 수술에서 배제됐습니다. 에밀리는 자신 때문에 그가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승재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 환자도 같은 일을 겪습니다. 에밀리는 그 말에서 자신과 같은 책임감을 받습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동정이 아니라 서로의 태도에서 자라고 있었죠. 어느 날 정희가 병원 복도에서 넘어졌습니다. 무릎 치료를 시작했지만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딘 것이었습니다. 승재는 감사 조사 중이라 바로 움직일 수 없었고 에밀리가 정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골절은 아니었지만 무릎 안쪽 인대가 손상됐습니다. 에밀리는 정희를 집으로 데려가 냉찜질과 보조기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정희는 며칠 전 자신이 거리를 둔 일을 미안해했죠. 당신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겁났어요. 저도 제가 어디에 남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와줬네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에밀리는 처음으로 정희를 어머니라고 불렀다가 바로 멈췄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밀리가 돌아갈 때 도시락통을 다시 건넸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마거릿의 시험용 약물 포장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제조번호 끝 4자리가 미국 재단 연구번호와 같았습니다. 반면 공식 동의서에는 다른 제품 번호가 적혀 있었죠. 누군가 승인된 약과 실제 투여한 약을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에밀리는 한국 병원에 남아있던 영양주사 용기의 봉인 스티커를 확인했습니다. 스티커 아래에 두 번째 바코드가 붙어 있었고 그 바코드는 미국 제약회사의 시험용 물품과 일치했습니다. 희망의 증거가 생겼지만 원본 유통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승재는 병원 약제팀의 반입 기록을 공식 보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최강민은 이미 일부 기록을 삭제하려 했지만 자동 백업 서버에는 접근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삭제 시각은 마거릿이 응급 상태에 빠지기 2시간 전이었죠. 두 확인의 연결 단서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미국 재단에서 제조번호를 보내고 한국 행정실에서 반입 물품을 정상 영양주사로 처리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강민은 자신이 내용을 몰랐고 단순 행정 처리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메일을 통해 에밀리에게 마지막 제안을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공개 사과를 하면 면허 정지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시험용 약물 문제와 어머니의 동의서 문제를 더는 언급하지 말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에밀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승재에게 메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받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의사 면허가 제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도 중요해요. 하지만 거짓말로 되찾은 면허는 환자를 지키지 못해요. 승재는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병원 밖을 걸었습니다. 짧은 산책이었지만 서로의 삶을 이야기했죠. 승재는 아버지를 일찍 잃고 정희가 혼자 자신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아버지를 잃은 뒤 마거릿이 두 남매를 키웠지만 데이비드는 재단의 권력을 가족보다 먼저 선택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이라고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네요. 승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피보다 행동으로 정해지는지도 몰라요. 에밀리의 말에 승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문장은 두 사람 모두의 마음에 남았죠. 그러나 다음 날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에밀리의 한국 체류 중 의료 행위를 문제 삼아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한국 병원도 외부 압박을 이유로 그녀의 자문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마거릿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감염은 잡혔지만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죠.
에밀리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과 미국으로 돌아가 법적 대응을 하는 일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출국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요청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에밀리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화상신문을 신청하고 마거릿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남겠다는 의료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승재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견서의 의학적 타당성을 보증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협진 자격 정지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손실을 감수했지만 누구도 상대 대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마거릿의 신장 기능은 에밀리가 약물 대사 기록을 다시 분석하면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수술 후 쓰던 항생제 용량이 미국에서 장기간 투여된 시험용 약물의 영향 때문에 지나치게 높았던 겁니다. 승재는 즉시 처방을 조정했고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에밀리는 어머니를 또 한 번 자신의 능력으로 지켰습니다. 큰 추락 속에서도 진실로 이어지는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측 법적 압박은 마거릿의 회복을 흔들었습니다. 소환장 소식을 들은 마거릿은 자신이 미국으로 돌아가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몸 상태로는 장거리 이동이 위험하다고 설명했죠. 마거릿은 딸이 또 자신 때문에 희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내 면허가 없어지면 평생 후회할 거야. 엄마가 비행기에서 잘못되면 나는 평생 더 큰 후회를 해요. 나는 내 환자이기 전에 내 엄마야. 그래서 더 냉정하게 지킬 거예요. 승재는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거릿에게 위험 수치를 보여주고 에밀리에게는 어머니가 선택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죠. 결국 세 사람은 화상신문을 신청하되 마거릿도 가능한 범위에서 직접 증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밀리는 어머니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마거릿도 딸을 지킨다는 이유로 무리한 귀국을 고집하지 않았죠. 이 합의는 가족관계의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한편 정희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정희는 에밀리에게 숨겼습니다. 에밀리는 장부를 보고 그 사실을 알아챘죠. 그녀는 돈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장, 주문 체계를 만들어 정희의 가게가 새로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도움을 거절했지만 에밀리가 직접 주문표를 번역하고 포장 동선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서로의 도움은 빚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강민이 정희의 가게에까지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에밀리를 병원에서 고립시키려 가족의 생계까지 압박한 것이죠. 공격은 업무 방해에서 가족을 이용한 협박으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에밀리와 승재는 최종 공개 준비를 위해 역할을 분명히 나눴습니다. 에밀리는 약물 데이터와 가족 기록을 맡았고 승재는 수술 경과와 한국 병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서로의 자료를 바꿔 검토하면서 빠진 부분을 찾았죠. 에밀리는 승재의 보고서에서 최강민이 반입 승인 문서를 수정한 시각을 발견했습니다. 승재는 에밀리의 표에서 미국 동의서 작성 시각과 진정제 투여 시각이 겹친다는 점을 표시했습니다. 핵심 단서는 한 사람이 혼자 발견한 것이 아니라 두 전문성이 맞물리면서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최종 발표자는 에밀리였습니다.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면서 의사였고 자신의 면허와 이름을 걸고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재는 그녀 대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당신이 말해야 합니다. 에밀리는 그 선택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목소리를 빼앗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희는 공개 심사 전날 에밀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승재가 센터장 후보를 포기하며 제출했던 서류 사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 때문에 인생을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미안해서 사랑하지는 말아요. 에밀리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희생을 앞세워 에밀리에게 빚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했죠.
그 순간 에밀리는 정의가 자신을 가족의 바깥에서 심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선택을 존중하는 어른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에밀리는 봉투를 다시 정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보관해 주세요. 저는 그 선택을 기억하지만 빚으로 생각하지 않을게요. 정의는 처음으로 에밀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에밀리는 사건의 중심이 단순한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신약 데이터를 숨기고 재단 투자를 지키려 했습니다. 최광민은 미국 재단과의 공동 연구 계약을 얻기 위해 환자 반입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적은 달랐지만 마거릿의 기록을 지워야 한다는 이해관계는 같았죠. 에밀리는 약물 투여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미국에서 시험용 약물이 투여됐고 부작용이 나타나자 감염으로 위장하기 위해 항생제 승인이 미리 입력됐습니다. 한국에 온 뒤에도 남은 약물이 영양주사로 둔갑해 반입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누가 실제 지시를 내렸는지, 최광민이 약물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에밀리는 데이터의 내용보다 형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재단의 파일 이름에는 날짜를 월, 일, 연도 순으로 적었고 한국 병원은 연도, 월, 일순으로 적었습니다. 최광민 계정에서 삭제된 파일 하나는 미국식 날짜 형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 파일은 한국에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받은 원본이었습니다. 복구된 파일의 메타데이터에는 데이비드의 비서실 서버를 거친 흔적이 남아 있었죠. 답의 대부분이 좁혀졌습니다. 바로 그때 정의가 병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한 국내 기사에서 에밀리를 불법 의료 행위자로 묘사했고 승재가 외국인 여성에게 휘둘려 병원 규정을 어겼다는 내용까지 실렸습니다. 정의의 작은 가게에도 항해 전화가 이어졌죠. 정의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혼자 버텼습니다. 그러나 가게 앞에서 밀려 넘어지면서 다시 무릎을 다쳤습니다. 에밀리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병원으로 옮기고 필요한 검사를 직접 정리했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 치료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증상을 정확히 설명해 의료진이 놓칠 수 있는 혈전 위험을 확인하게 했죠. 검사 결과 작은 혈전이 발견됐고 조기 치료로 위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이번에는 한국 가족을 구한 겁니다. 정의는 병실에서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 기대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를 지키고 있네요. 정의는 다음 날 기자들이 다시 왔을 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환자를 살리려고 한 겁니다. 에밀리도 자기 어머니만 살리려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정의는 에밀리를 며느리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행동은 에밀리에게 큰 힘이 됐죠. 에밀리는 정의의 치료가 끝난 뒤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서툰 손으로 포장하고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작업대를 높였습니다. 재활 운동표도 큰 글씨로 다시 만들어 벽에 붙였죠. 정의가 베푼 돌봄에 에밀리가 구체적으로 보답한 장면이었습니다. 승재는 어머니가 에밀리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건이 끝나기 전에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선택이 감사나 의존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싶었죠. 대신 공개 심사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미국 의료위원회는 에밀리의 화상 청문회를 허용했습니다. 한국 병원도 최광민의 기록 삭제 의혹 때문에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두 절차를 연결하려면 증거가 같은 시간표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에밀리는 인트로에서 본 오후 3시와 오전 11시 기록을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항생제 승인 시각, 시험용 약물 투여 시각, 동의서 작성 시각, 파일 전송 시각을 하나의 표로 만들었죠. 승재는 각 기록이 환자의 임상 상태와 어떻게 맞지 않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둘은 밤마다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어느 날 승재가 물었습니다. 사건이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갑니까? 에밀리는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면허 심사를 위해 한 번은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돌아가는 것과 남는 건 다른 문제예요. 어디에 남고 싶습니까? 아직 겁나요. 선택하면 또 누군가를 잃을까 봐요.
승재는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잃지 않기 위해 선택을 미루면 이미 가진 것도 놓칠 수 있습니다. 에밀리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얻은 것은 어머니의 치료 기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동등한 의사로 존중하는 남자와 경계하면서도 행동으로 마음을 열어준 여성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행동으로 정해진다는 자신의 말이 다시 돌아왔죠. 두 번째 반전은 복구된 파일에서 나왔습니다. 최광민은 단순히 계약을 얻으려 기록을 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재단이 추진하던 신약의 아시아 임상센터를 한국 병원에 유치하려 했고, 그 계약이 성사되면 자신이 국제진료원장 자리에 오르기로 내부 합의돼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거릿의 부작용 사례가 공개되면 임상 승인 자체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의 자리를 위해 환자 한 명의 기록을 지우려 한 것이죠. 하지만 최종 공개에는 원본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원본이 삭제됐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오래된 연구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분석 프로그램은 최종표를 만들 때 원본 수치의 해시값을 자동으로 보고서 하단에 남겼습니다. 삭제된 표 자체는 없었지만 에밀리가 학회 발표용으로 출력했던 보고서 PDF에는 해시값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집을 정리하며 클라우드에 올린 오래된 발표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 짧은 숫자와 문자가 남아있었죠. 그 값은 한국 서버에서 복구된 일부 데이터의 해시값과 일치했습니다. 원본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에밀리는 이 증거를 바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또 기록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료위원회와 한국윤리위원회에 동시에 봉인 제출했습니다. 승재와 정희도 제출 사실만 알고 세부 내용은 묻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직접 반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믿어준 것이죠. 공개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에밀리는 자신의 연구팀 옛 동료들에게 무작정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데이비드의 영향 아래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학회 서버와 공개 등록 자료처럼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기록부터 모았습니다. 연구 초안 제출일, 수정 이력, 발표 자료 다운로드 시각을 하나씩 대조했죠. 승재는 한국 수술 기록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술 전 영상, 수술 중 조직 검사, 수술 후 면역 수치가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증거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된 기록이 같은 결론을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정희는 밤마다 자료를 정리하는 두 사람에게 간단한 식사를 챙겼지만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가 지쳐 자료를 덮자 정희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신이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 둘이 서로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네요. 에밀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정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승재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이 끝나면 제 선택이 감사 때문이었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요. 정희는 답을 대신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건이 끝난 뒤에도 같은 마음인지 보면 되죠.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승재 역시 에밀리에게 미래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청문회가 끝난 뒤 에밀리가 어느 나라에서 일하든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죠. 두 사람의 사랑은 위기 때문에 급하게 맺어진 약속이 아니라 위기가 끝난 뒤에도 지속할 수 있는 관계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사 전날 데이비드는 마지막으로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에밀리의 면허 회복과 마거릿의 치료비 전액 보상을 약속하는 대신 공개 심사를 취소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합의서를 마거릿과 승재에게 보여줬습니다. 마거릿은 딸에게 결정권을 맡겼고 승재도 어떤 선택을 하든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환자들의 기록은 계속 묻힐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마거릿의 증언이었습니다. 마거릿은 화면 앞에 앉아 데이비드가 시험용 약물을 회복 치료제라고 설명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이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죠. 데이비드 측 변호사는 마거릿이 수술과 약물 후유증으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에밀리는 끼어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렸죠.
마거릿은 생활수첩을 펼쳤습니다. 매주 금요일 약물을 맞고 오한과 흉통이 생긴 시간을 적은 기록이었습니다. 그 수첩만으로 불법 투여를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병원 공식 투약표와 비교하자 누락된 날짜가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간호 배치 기록과 약품 출고 기록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누락된 금요일마다 시험용 약물이 연구실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죠. 마거릿의 일상 기록이 공식 자료를 찾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에밀리는 어머니를 증거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이 끝난 뒤 마거릿에게 그만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마거릿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다른 환자를 지켜야지. 이 말은 에밀리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보호받던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보호하는 관계가 완성됐죠. 심사장 밖에서는 기자들이 승재에게 에밀리와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승재는 사건과 사생활을 섞지 않겠다고 했지만 에밀리의 전문성과 정직함은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보호자이기 전에 뛰어난 의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력을 위해 환자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발언으로 승재는 병원 내 반대 세력의 공격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사회 앞에서 에밀리를 숨기지 않는 선택을 시작한 것이죠. 공개 심사 당일 한국병원윤리위원회와 미국의료위원회는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에밀리는 증인석에 앉았고 승재는 의료자문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최광민은 병원 행정 책임자로 데이비드는 미국 재단 대표로 화면에 나타났죠. 데이비드는 시작부터 에밀리의 신뢰성을 공격했습니다. 연구비 문제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가족의 치료 결과를 이용해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구비 유용 혐의부터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장비 구매 승인자는 데이비드였고 비용은 자신의 연구비가 아니라 재단 홍보 예산에서 이동됐습니다. 회계감사 담당자는 원본 결제 기록을 확인했고 에밀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환자 정보 반출 문제였습니다. 에밀리는 마거릿의 서면 동의서와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료 노트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개인정보 규정 전문가가 자료 반출이 불법이 아니라고 확인했죠. 데이비드는 동의서 조작 문제를 가족 간 감정 다툼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에밀리는 필적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문제의 서명은 마거릿의 평소 서명과 획 순서가 달랐고 서명 시각 마거릿은 진정제 투여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출입 기록에는 데이비드의 출입 카드가 남아 있었지만 마거릿이 직접 서명했다는 영상이나 간호 기록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어도 흔들렸습니다. 최광민은 자신이 미국에서 받은 자료를 단순 전달했을 뿐 약물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밀리는 파일 형식과 메타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식 날짜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이 최광민 계정에서 삭제됐고 파일 제목에는 시험용 면역 조절제의 내부 코드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광민은 코드 의미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계약 담당자가 나섰습니다. 최광민이 아시아 임상센터 유치 제안서를 직접 작성했고 제안서에 같은 코드가 여러 번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는 약물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핵심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반격했습니다. 감염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표는 에밀리가 사후에 만든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학회 발표 보고서의 해시값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사건이 벌어지기 8달 전에 학회 서버에 등록돼 있었고 수정 기록이 없었습니다. 보고서 하단의 해시값은 한국 서버에서 복구된 원본 데이터 일부와 일치했습니다. 데이터가 사건 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독립분석팀이 같은 수치를 검증하자 시험용 약물을 맞은 환자군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다시 나왔습니다. 데이비드는 표가 연구상 참고 자료일 뿐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밀리는 의사로서 마지막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마거릿의 면역 수치 변화, 약물 투여일, 흉통 발생일, 감염 진행일을 시간 순서로 보여줬습니다.
승재는 한국에서 약물을 중단한 뒤 면역 수치가 회복된 과정과 수술 중 확인한 조직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상 변화와 약물 기록, 영상 분석, 조직 검사, 서버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켰죠. 그리고 에밀리는 초반의 숫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감염 검사 결과는 오후 3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생제 승인은 오전 11시에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는 승인 번호의 생성 로그를 보여줬습니다. 그 번호는 데이비드의 개인 계정에서 발급됐고 약품 승인 문서에는 검사 결과가 확정된 뒤 작성된 것처럼 시간이 덮어쓰기 돼 있었습니다. 시스템 백업에는 원래 시각인 오전 11시가 남아 있었죠. 데이비드는 미리 위험을 알고 항생제를 준비해 놓고도 약물 부작용이 드러날까 두려워 감염 원인을 숨겼습니다. 최종 반전은 그 승인 번호에 있었습니다. 번호는 단순 항생제 처방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용 약물 부작용 대응 프로토콜에만 사용되는 내부 번호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감염 원인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즉시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제약회사 내부 안전보고서가 제출됐고 같은 약물을 투여받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유사한 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원 한 명의 갑작스러운 자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환자의 기록, 서버 로그, 계약 문서, 독립 분석 결과가 차례로 맞물렸죠. 최강민은 마거릿의 영양주사를 정상 물품으로 처리한 대가로 아시아 임상센터 원장 자리를 약속받은 이메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삭제된 메일은 병원 백업에서 복구됐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계약 협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반입 기록을 직접 수정한 로그가 확인되면서 더는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병원은 최강민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미국 재단 이사회는 데이비드의 권한을 정지했습니다. 의료위원회는 에밀리의 면허 정지 사유가 허위 자료에 기반했다며 즉시 재심을 명령했죠. 데이비드는 마지막까지 가족 문제를 공개한 에밀리를 비난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렸다고 가족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었어. 에밀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가족을 무너뜨린 건 진실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이용한 사람이야. 그녀는 오빠와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락을 끊겠다고 분명히 했죠. 악랄한 가해자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 에밀리는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승재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잠시 스스로 서 있겠다고 했습니다. 몇 초 뒤 에밀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이제는 도움을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승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와 마거릿도 멀리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알겠다. 이제 내가 선택한 사람도 숨기지 마라. 승재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의사로서도 가족으로서도요. 병원과 언론의 시선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저녁 둘은 병원 옥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에밀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저를 구해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제 판단을 끝까지 존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승재도 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두려워도 사실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라서 사랑합니다. 가족을 지키면서도 다른 환자를 잊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사건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선택으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모든 일이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의 면허 재심에는 자료 검토와 추가 면담이 필요했고 데이비드와 최강민에 대한 법적 절차도 수개월 이어졌죠. 에밀리는 그 기간을 견디며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라도 빨리 명예를 되찾고 싶었지만 이제는 정확한 절차가 다음 피해자를 지키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승재도 병원 내 신뢰를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그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승재는 말로 설득하지 않고 마거릿의 치료 기록과 윤리위원회 결과를 공개 범위 안에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센터장 후보를 포기한 일을 영웅적인 희생처럼 말하지 않았죠. 제가 선택한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선택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태도는 동료들의 마음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에밀리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정희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가져왔던 작은 여행 가방보다 짐이 많아졌습니다. 정희가 준 그릇과 운동표, 한글 공부책이 들어있었죠. 정희는 공항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가서 할 일하고 와요. 돌아올 집은 있으니까. 에밀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웃었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모호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승재는 미국에 함께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자신의 문제를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마거릿의 치료와 센터 준비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떨어져 있는 동안 매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바쁜 날에는 짧은 기록만 남겼고 중요한 결정은 시간을 정해 대화했죠. 거리 속에서도 관계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최종 면허 회복 통지를 받은 날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은 승재가 아니었습니다. 정희에게 먼저 연락해 다시 가운을 입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와서 직접 입어 보여줘요. 에밀리는 그 말에서 자신이 이미 가족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뒤 첫 해는 행복하기만 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수술실의 업무 방식에 적응해야 했고 승재는 공동센터 준비와 기존 진료를 함께 맡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곤할수록 상대가 알아서 이해해 주길 기대하는 실수를 했죠. 어느 날 에밀리는 중요한 연구회의 날짜를 승재와 상의하지 않고 정했습니다. 그 같은 날 정희의 무릎 시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승재는 서운했지만 화를 내기보다 가족 일정표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에밀리도 자신이 예전처럼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 누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마음만 맞는다고 굴러가지 않아요. 시간을 맞춰야 해요. 세 사람은 병원 일정, 가게 일정, 진료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사소한 장면이었지만 국제 결혼의 현실을 보여줬죠. 에밀리는 한국 명절에 모든 방식을 완벽히 따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에게 무리하게 예법을 요구하지 않았고 마거릿이 방문한 해에는 미국식 감사 식사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두 문화는 한쪽이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한 식탁에 놓이는 방식으로 섞였습니다. 한나가 태어난 뒤에도 에밀리만 육아를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승재는 밤 수유와 병원 당직을 조정했고 정희는 정해진 날에만 아이를 돌봤습니다. 마거릿은 장기간 머물 때 자신의 생활비와 역할을 분명히 했죠. 가족의 사랑은 경계 없이 희생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밀리는 복귀 첫날 수술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한나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흰 가운 단추를 잡고 놓지 않았죠. 에밀리는 그 장면을 보며 의사와 엄마 중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승재가 곁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수술도 잘했고 집에도 돌아왔네요. 에밀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둘 다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은 의존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삶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미국 의료위원회는 석 달 뒤 에밀리의 면허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보스턴 병원은 공식 사과와 함께 흉부외과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재단 이사회도 그녀가 돌아와 개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죠. 에밀리는 미국으로 가서 최종 심사에 참석하고 다른 피해 환자들의 기록 공개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귀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과거의 자리를 되찾는 것보다 새로운 치료 체계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와 승재와 함께 고위험 심장 환자와 해외 치료, 거부 환자를 위한 한미 공동 심장치료센터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큰 건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기존 병원의 작은 국제협진팀에서 시작해 기록 검증과 원격 자문 체계를 만들었죠. 마거릿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환자가 자신의 약물 승인 기록과 검사 시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승재는 센터장 후보 자리를 포기했지만 새로운 팀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명예는 형태를 바꿔 돌아왔고 에밀리 역시 의사로서 다시 수술실에 섰습니다. 첫 복귀 수술날 정희는 다려둔 흰 가운을 가져왔습니다. 면허가 정지됐을 때 버리지 않고 보관했던 바로 그 가운이었죠. 이제 다시 입을 때가 됐네요. 에밀리는 가운을 받아들고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걸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난 당신이 다시 입을 줄 알았어요. 정희는 선언하지 않았지만 이미 가족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거릿은 재활을 마치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는 미국 집을 정리하고 1년 중 절반은 한국에서 지내기로 했죠. 정희와 마거릿은 처음에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과 손짓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정희는 마거릿에게 한국식 반찬을 알려주고 마거릿은 정희에게 미국식 사과 파이를 가르쳤어요. 두 사람은 딸과 아들의 결혼 문제를 놓고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마거릿은 에밀리가 평생 자신을 책임지느라 자신의 삶을 밀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승재가 책임을 혼자 지려는 습관이 있다고 털어놓았죠. 두 어머니는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하되 한쪽이 희생만 하는 관계가 되지 않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승재와 에밀리는 사건이 끝난 직후 서둘러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일하며 생활 방식과 미래 계획을 맞췄죠. 에밀리는 한국어를 배웠고 승재는 미국 의료법과 문화 차이를 공부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는 습관이 남아 있었고 승재는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문제를 숨기는 버릇이 있었죠. 두 사람은 매주 한 번씩 업무와 가족 문제를 솔직히 말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국제 로맨스는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배우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결혼식 날 승재는 많은 사람 앞에서 에밀리를 선택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미국 복귀 가능성을 묻자 그는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에밀리가 어느 나라에서 일하든 저는 함께 결정할 겁니다. 제 가족은 제 경력보다 뒤에 있지 않습니다. 에밀리도 자신의 선택을 밝혔습니다. 저는 한국에 남기 위해 미국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환자를 돕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승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희는 결혼식에서 에밀리에게 값비싼 보석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첫날 문 앞에 두었던 작은 과일 접시와 같은 무늬의 그릇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며칠 있다 갈 줄 알았어요. 이제는 이 그릇을 매일 써요. 에밀리는 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마거릿은 딸에게 데이비드와 무리하게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과 가해자를 용서하는 일은 다르다는 걸 인정한 것이죠. 데이비드는 재판을 받았고 의료재단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에밀리는 법원에 필요한 증언을 했지만 개인적인 연락은 끊었습니다. 다른 피해 환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록 공개 절차만 끝까지 도왔습니다. 결혼 후 에밀리는 처자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시놉시스에 정해진 자연스러운 시간 흐름 속에서 찾아온 아이였죠. 임신은 남자를 붙잡는 수단도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가족을 선택한 뒤 맞이한 새로운 책임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임신 중에도 수술을 무리하게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승재와 업무를 나누고 연구와 자문을 중심으로 일했습니다. 정희는 입덧이 심한 에밀리에게 억지로 한국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마거릿에게 물어 에밀리가 어릴 때 먹던 감자 수프를 만들어줬죠. 에밀리는 그 수프를 먹으며 두 어머니가 자신을 가운데 두고 경쟁하지 않고 함께 돌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출산날 승재는 예정된 중요한 학술 발표를 다른 의사에게 맡기고 병원에 남았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버리는 희생이 아니라 가족과 일을 조정한 선택이었죠. 정희는 출산실 밖에서 에밀리의 흰 가운을 품에 안고 기다렸습니다. 마거릿은 손녀에게 들려줄 영어 자장가를 준비했습니다. 에밀리는 건강한 딸을 낳았고 아이의 이름은 한나로 정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고 두 나라를 잇는 삶을 살라는 뜻을 담았죠. 에밀리는 아이를 아는 승재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지키려면 내가 전부 잃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승재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지키면 됩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마거릿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반에는 에밀리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혼자 버리려 했지만 지금은 남편과 두 어머니가 함께 아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상처와 반대되는 가족 장면이 완성된 겁니다. 에밀리는 출산 후 6개월 동안 충분히 회복한 뒤 수술실에 복귀했습니다. 승재는 주 이틀 육아 시간을 맡았고 야간 당직도 서로 조정했죠. 정희는 손녀를 돌보되 자신의 무릎 재활과 가게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거릿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며 한국어도 함께 배웠습니다. 2해 뒤 에밀리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도 가족들은 먼저 에밀리의 건강과 업무 계획을 함께 조정했습니다. 한미 공동 심장치료센터는 다른 나라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환자들의 기록을 검토하고 기록 조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독립 검증을 제공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사건을 영웅담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한 사람의 용기에만 기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죠. 승재는 환자의 가능성을 먼저 보는 의사로 남았고 정희는 외국인 가족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때 필요한 현실적인 도움을 나눴습니다. 마거릿은 건강을 회복한 뒤 심장환자 보호자 모임에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에밀리는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는 한나의 작은 신발과 정희의 편한 운동화, 마거릿이 한국에서 신는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주방에서는 승재가 아이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두 어머니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손녀를 웃기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한때 미국 최고의 병원 직함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집안에 있는 가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예는 되찾았고 직업도 돌아왔지만 마지막에 남은 만족감은 다른 곳에 있었죠. 자신을 동등하게 사랑한 남편 경계에서 믿음으로 다가온 시어머니,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 그리고 두 나라의 사랑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더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는 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센터가 문을 연 뒤 첫 번째로 찾아온 환자는 치료 자체보다 기록의 불일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외 병원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 날짜와 판정 날짜가 맞지 않았죠. 에밀리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병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원본 영상과 검사 장비 로그를 요청하고 승재와 함께 독립적으로 재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는 수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고 가능한 선택지를 설명했습니다. 환자 가족은 에밀리에게 어떻게 끝까지 버틸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혼자 버틴 것이 아니라고 답했죠. 저는 기록을 믿었고 제 판단을 검증해준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움을 받는 일을 약함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이 말은 공동센터의 운영 원칙이 되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의사는 다른 의사의 판단을 검증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 구조였죠. 승재는 매달 한 번씩 치료가 어려웠던 사례를 공개 검토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에밀리는 미국 의료진과 원격 자문을 연결했고 마거릿은 보호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찾아 고쳤습니다. 정희는 병원 근처에서 오래 머무는 외국인 보호자들에게 생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누구도 거창한 영웅이 되지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가족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한나가 첫 돌을 맞은 날 두 가족은 큰 연회장 대신 정희의 집에 모였습니다. 에밀리는 수술실 복귀 때 입었던 흰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보스턴 회의실에서 처음 적었던 4개의 시각, 오후 3시와 오전 11시가 남아있는 종이였죠. 그녀는 그 종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록. 하나를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승재는 그 메모를 센터의 교육 자료로 보관하자고 제안했지만 에밀리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시작을 기억하는 물건으로 남겨둘래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한나의 돌상 옆 작은 상자에 메모를 넣어주었습니다.
마거릿은 손녀에게 언젠가 이 기록의 뜻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죠. 에밀리는 과거의 모순이 더는 자신을 파괴하는 증거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만든 삶의 출발점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에밀리는 센터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혼자 모든 업무를 통제하지 않았죠. 동료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고 승재에게 육아를 맡기며 정의와 마거릿의 도움도 일정 안에서 받았습니다. 함께 책임지는 방식은 일과 가족 모두를 더 오래 지키게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센터는 미국과 한국의 여러 병원에서 의뢰를 받게 됐습니다. 에밀리는 규모가 커질수록 처음의 원칙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환자의 기록을 환자에게 돌려주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은 다시 설명하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동의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원칙이었죠. 승재는 새로 들어온 의사들에게 마거릿 사례를 성공한 수술 이야기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의사가 자신의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검증받는 일이 왜 필요한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정의는 센터 행사에 나설 때도 에밀리를 자랑거리로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도움을 받은 만큼 다시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에밀리가 가장 듣고 싶었던 가족 인정이었습니다. 에밀리도 정의의 무릎 상태를 꾸준히 살폈고 가게 일을 줄일 수 있도록 직원 교육과 주문 체계를 정리해줬습니다. 마거릿은 미국에서 피해 환자 지원 모임을 만들고 한국 센터와 연결했습니다. 가족 한 사람을 살리려 시작한 일이 다른 가족을 지키는 길로 이어진 겁니다. 어느 날 한나는 학교에서 가족을 소개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에는 금발의 할머니와 검은 머리의 할머니, 흰 가운을 입은 엄마와 아빠가 한 식탁에 앉아 있었죠. 에밀리는 아이에게 어느 나라 가족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망설이지 않고 우리 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짧은 말에서 자신이 찾던 결말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잃었다고 생각한 삶은 한국에서 다른 모습으로 이어졌고 그 삶은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함께 선택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가끔 보스턴 회의실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의 손과 몇 장의 기록뿐이었죠. 이제 같은 손에는 아이가 매달렸고 식탁 건너편에는 승재와 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는 것보다 새로운 자리를 함께 만드는 일이 더 큰 회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없애지 않아도 됐고 사랑받기 위해 능력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의사 에밀리와 딸 에밀리, 아내와 엄마인 에밀리는 한 사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마침내 지켜야 할 삶과 돌아와 쉴 수 있는 집을 동시에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저녁이 에밀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